This is a video about the most important algorithm of all time, the fast Fourier transform, or FFT. I mean, you use it all the time, including right now to watch this video, and it's used in radar and sonar, 5G and Wi-Fi. Basically, anytime a signal is processed, there's a good chance that a fast Fourier transform is involved. But on top of all this, the FFT was discovered by scientists trying to detect covert nuclear weapons tests. And if they had discovered it sooner, it may have put a stop to the nuclear arms race. 어떻게 보면 핵 군비 경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다른 강대국들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건 단순히 핵무기가 판도를 바꾸는 무기 같아서일 뿐만 아니라 핵폭탄이 지닌 에너지 그 자체가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은 그 당시 최고의 화약 폭발물보다 1000배나 더 큰 에너지를 냈었죠. 전쟁이 끝날 무렵 캐나다와 영국은 핵무기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역시 이 논의에 개방적으로 참여했죠. 아마 미국도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오래가진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약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죠. 이는 바루크 플랜이라 알려져 있으며 국제기구가 지구상의 모든 방사성 물질에 대한 사용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채광부터 정제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도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소련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제안을 미국의 핵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험은 북극이나 남태평양 섬과 같이 외딴 곳에서 이루어졌죠. 미국은 네바다에 핵 실험장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 공기 중으로 방사선이 퍼졌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인 자신들도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피해를 받았던 겁니다. 미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소폭탄으로 알려져 있는 열핵폭탄을 개발하였습니다. 핵분열과 융합을 결합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할 수 있었죠.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강력했던 원자폭탄이 1000배나 더 강력해졌죠. Annihilation of any life on Earth has been brought within the range of technical possibility. 1954년 남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 미국은 중소수와 리튬을 원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수소폭탄을 실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코드네임 슈림프라 불린 이 수소폭탄이 600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리튬 7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고 수소폭탄은 예상보다 2.5배나 더 큰 위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었고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하였지만 3일 안에 방사능 질병을 겪었죠. 내륙뿐 아니라 바다 쪽에서도 일본 어선에 있던 23명이 방사선에 피폭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모두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앓게 되었죠. 그중 한 명은 6개월 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중들은 핵실험을 반대하기 시작했죠. The modern peace sign was designed in the 1950s by combining the semaphore letters for N and D, standing for nuclear disarmament. A number of world leaders called for a comprehensive test ban, no more testing of nuclear weapons by any state. And this call was actually taken seriously by the world's nuclear powers. 강대국들이 모여 1958년 제네바에서 협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이름을 직역하자면 핵무기 실험 중단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각국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제스처로 협상 중 모든 실험을 중단하였습니다. 1959년은 이 당시 유일하게 핵무기가 터지지 않는 해가 되었죠. But there was a big problem with negotiating a comprehensive test ban, which is, how do you know that the other side will hold up their end of the bargain? The US worried that the Soviets would continue testing covertly and leapfrog them technologically, and the Soviets similarly distrusted the US.
So,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y convened the Conference of Experts to study the possibility of detecting violations of a possible agreement on suspension of nuclear tests. Seriously, that was the name. I am not making this up. 대기 중에서 실험을 감지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핵실험으로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대기 중에 분산되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중 핵실험도 독특한 소리가 몇 킬로미터나 해수면 아래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청음기로 쉽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테스트는 대부분의 방사능이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감지하기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 현장 준수 방문을 간첩행위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았죠. 이러한 이유로 결국 1963년에 체결된 핵실험 금지 조약은 부분적인 금지 조약에 불과했습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수중, 대기권, 우주 공간에서의 실험은 금지했지만 지하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지하 실험을 금지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지하 핵폭발을 감지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따로 구성했죠. 그리고 폭발에 의한 희미한 집안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실험되고 있는 국가 외부에 위치한 지진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문제는 핵실험과 지진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300회 가까이 발생하고 있었죠. 또한 연탐을 통해 적이 얼마나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진계 신호는 폭탄이 얼마나 깊이 묻혔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죠. 같은 폭탄을 터뜨려도 깊은 곳에서 일어난 폭발은 매우 작게 측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탐지된 신호가 폭탄인지 아니면 지진인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폭탄이라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했죠. 분명 이런 모든 정보가 지진계 신호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요동치는 그래프를 보는 것만으로 이를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종류의 주파수가 존재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푸리에 변환을 사용했죠. 푸리에 변환은 복잡한 신호를 각각 고유한 진폭과 주파수를 가진 순수 사인파들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사인파 집합들의 합이 복잡해 보이고 분해된 사인파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푸리에 변환을 통해 마법처럼 분리해낼 수 있죠. 3블루 1브라운의 멋진 영상을 보고 오시면 푸리에 변환이 작동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모든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특정 사인파가 신호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각 지점에서의 신호의 사인파를 곱한 다음 결과의 면적을 더하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신호가 특정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이지만 우린 이걸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인파가 더해져서 이걸 구성하는지 알아내보죠. 이 신호의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를 곱하면 두 파동은 상관관계가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 또는 음수 부호가 같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부호를 가진 부분도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이들을 다 곱해보면 X축 위의 면적과 아래 면적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의 합은 0이 되고 주파수 사인파가 신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다른 주파수의 사인파로 계산해봐도 전체 면적의 합은 계속해서 0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인파의 주파수와 신호의 주파수가 정확히 일치할 땐 다르죠. 이제 두 파동들은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곱은 항상 양수가 되고 면적의 합도 더 이상 0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당 사인파가 신호의 일부라는 걸 나타내죠. 이러한 관계는 신호가 여러 주파수의 합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인파의 주파수가 신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와 같게 되면 두 주파수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적의 합이 0이 아니게 되죠. 이 면적의 크기는 신호의 해당 주파수 사인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사인파의 모든 주파수에 대해 면적을 구해보면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주파수가 존재하고 어느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사인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신호가 코사인파라면 같은 주파수의 사인파에 곱해도 면적의 합은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사인파와 코사인파 둘 다 곱하여 각각의 진폭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폭의 비율은 수학적으로 신호의 위상, 즉 신호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죠. 물론 사인과 코사인의 진폭을 별도로 계산해도 되지만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지수항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분은 코사인파의 진폭이고 허수분은 사인파의 진폭이 되죠.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가윈과 수학자 존 튜키는 세른의 컴퓨터를 사용해 미국과 소련의 지진계의 반응을 비교하여 어느 나라의 지진계가 정확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진계는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죠. 사실 지하 폭발을 감지하는 데 있어 지진계의 정확성보다는 지진계 신호를 풀이에 변환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양의 계산이 문제였습니다. 지진계 신호의 풀이에 변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의 예시는 신호를 무한한 연속파로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풀이에 변환을 하게 되면 무한한 연속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 신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하며 하나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죠. 지진계 신호가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무한한 정밀도로 기록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측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산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풀이의 변환은 불가능하죠. 대신 이산 풀이의 변환 DFT를 사용합니다. 이산 풀이의 변환의 특징 중 하나는 주파수 스펙트럼도 이산적이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유한한 개수의 빈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신호의 샘플 수와 샘플 간의 간격에 따라 측정 가능한 구간과 크기가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샘플 간의 간격이 넓을수록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낮아집니다. 간격이 넓은 샘플로는 고주파수 진동을 포착할 수 없을 테니까요. 샘플 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유사한 주파수를 구분짓기 더 어려워지고 주파수 분해능이 낮아집니다. 결국 신호가 짧을수록 주파수 빈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측정할 수 있는 0이 아닌 가장 낮은 주파수는 신호의 전체 지속시간과 동일한 주기의 주파수가 됩니다. 더 높은 주파수 빈들은 모두 가장 낮은 주파수의 정수배로 표현이 되죠. 0배, 1배, 2배, 3배 이렇게 모든 샘플 개수만큼 있을 겁니다. 즉 주파수 빈의 총 개수는 신호의 샘플 수와 같습니다. 만약 신호가 8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장 낮은 주파수의 0에서부터 7배까지 총 8개의 빈이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8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신호가 있습니다. 이산 풀이의 변환을 거치면 8개의 주파수 빈을 가지게 되겠죠. 첫 번째 빈은 주파수가 0인 경우입니다. 주파수가 0인 신호는 X축과 같죠. 한마디로 이 빈은 신호가 X축에서 벗어나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DC 오프셋을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각 데이터 포인트를 1과 곱한 다음 다 더해주면 됩니다.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두 번째 주파수 B는 신호의 전체 지속기간을 주기로 갖는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예시에서는 1Hz죠. 각 데이터 포인트를 1Hz의 사인파와 곱한 다음 더하고 코사인파에 곱한 다음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인파의 합은 0이고 코사인파의 합은 4가 되네요. 이러한 과정을 2Hz, 3Hz, 최대 7Hz까지 반복합니다. 이 결과가 신호의 이산풀이에 변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잘 동작하고 모든 이산풀이의 변환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산풀이의 변환을 위해 n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n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곱해야 하고 총 n제곱개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8개의 샘플은 할만하지만 만약 100만 개의 샘플이 있으면 100만의 제곱, 즉 1조의 계산량이 필요한 거죠. 너무하지 않아요? 1960년대의 컴퓨터 속도로는 한 번 변환을 위해 3년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물론 지진이 발생할 때 측정된 샘플 개수가 100만 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 개의 지진계에서 발생하는 수십 개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건 분명했죠. 과학자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건 엉뚱한 곳에서 등장합니다. 1963년 대통령의 과학자문위원회 회의에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물리학자 가윈과 수학자 튜키가 회의에 참석했었죠. 아폴로 계획, 핵 낙진 대피소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회의는 매우 지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튜키는 회의 내내 낙설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가윈은 튜키에게 대체 뭘 하는 거냐 했죠. 그런데 튜키의 답변은 낙서에 대한 반성이 아닌 훨씬 더 적은 계산의 이산풀이의 변환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튜키가 했던 낙서는 이산풀이의 변환에 대한 연구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 3년이 넘게 걸릴 계산을 35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됐죠. 이 낙서는 오늘날 고속풀이의 변환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속풀이의 변환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사용한 8개의 샘플을 생각해보죠. 각 데이터 포인트들은 8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파형으로 곱해져야 했죠. 영상에선 설명을 위해 코사인만 표시하겠습니다. 이 경우 8 곱하기 8번의 계산이나 64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연파의 주기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주파수의 파동들은 특정 지점에서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4개의 홀수 번째 주파수는 모두 같은 값을 가지며 4개의 짝수 번째 주파수 역시 같은 값을 가지죠. 곱셈을 8번 다 안 해도 2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가운데뿐 아니라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64번의 곱셈 대신 24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수 n이 늘어나게 되면 n제곱의 계산량과 n 로그의 n의 계산량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엄청난 계산량이 절약되는 거죠. 1000개의 샘플의 경우 100배나 적은 계산량만 있으면 됩니다. 100만 개의 샘플은 5만 배나 더 적은 계산량이면 되죠. 그런데 어떤 계산이 중복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샘플을 한번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포인트로 나눠보도록 하죠. 각각 8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파동을 곱해야 했었죠. 여기서 짝수 번째 샘플들만 가져와서 앞쪽 4개의 주파수와 나머지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위치에서 두 사인파의 값이 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홀수 번째 포인트도 비슷합니다. 한 사인파의 값이 다른 사인파의 음수 값을 가지죠. 수학적으로는 복소수의 특성이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뒤쪽 4개 주파수에 대해서는 곱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절반 주파수들에 대해 홀수와 짝수에 대해 구했다면 나머지 주파수들을 계산할 때는 그 값을 다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계산 횟수를 절반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2배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n 로그의 n까지 줄이지 못했죠. 한번 같은 방법을 반복해 볼까요? 또다시 샘플을 짝수 및 홀수 번째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 절반으로 줄이고 또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절반이 되어도 정연파 함수의 대칭성을 사용해 또다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고속풀이 변환을 n제곱의 계산량에서 n 로그의 n으로 줄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풀이 변환을 할 땐 거의 대부분 고속풀이 변환을 사용하죠. 가윈은 FFT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IBM 연구원이었던 제임슨 쿨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련의 지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진 않고 헬륨3 결정의 스핀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 했죠. 이 알고리즘은 1965년 논문으로 나와 사용되었지만 아쉽게도 조금 늦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 프랑스와 중국이 소련과 미국을 이어 핵 보유국으로 가입해 있었죠. 부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 이후 핵 군비 경쟁 완화가 아니라 지하에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지하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다른 핵 보유국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핵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죠. So from 1963, 1,500 nuclear weapons were detonated. That's roughly one a week for 30 years. This testing facilitated the construction of an absurd number of nukes. At the peak in the mid-1980s, 70,000 nuclear warheads were in existence. Total expenditure on nukes in the 20th century is estimated at around $10 trillion each
for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djusting for inflation. If only scientists had been confident in their ability to remotely detect underground tests in the early 1960s, then a comprehensive test ban could have been reached, stopping the nuclear arms race before it really got going. To check how realistic this is, I asked Richard Garwin himself. Well, it's a good story. It is a good story. It would have helped, and it might have turned the tide. But that would have required an earlier discovery of the fast Fourier transform. And as luck would have it, it was discovered earlier, but then forgotten. All the way back in 1805, mathematician Carl Friedrich Gauss was studying the newly discovered asteroids of Pallas, Ceres, and Juno. To determine the orbit of Juno, Gauss devised a novel approach to harmonic analysis, and he jotted it down in his notes, but later used a different method, and he never thought to publish that first insight. Today, we can see that Gauss had figured out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before Joseph Fourier himself published it in 1807. And he had developed the same fast Fourier transform algorithm as Cooley and Tukey a century and a half earlier. The reason his breakthrough was not widely adopted was because it only appeared after his death in volume 3 of his collected works, and it was written with non-standard notation in a 19th century version of Latin. What do you think would have happened if Gauss had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his discovery and had published it in a way that others could understand? With our modern network of seismometers and computing and the fast Fourier transform, today we have the ability to detect magnitude 3 events, which correspond to a 1 kiloton or so explosion, basically anywhere on Earth. Following Cooley and Tukey's paper, the use of FFTs exploded, and they are the basis for most compression algorithms, like the ones that allow you to watch and listen to this video. 고속 풀이의 변환을 사용해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이미지의 각 행에 대한 픽셀 밝기 값을 신호로 생각하여 고속 풀이의 변환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행의 밝기 값이 어떤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할 수 있죠. 이미지에서 밝기는 각 주파수 성분의 크기, 매그니튜드를 나타내고 색상은 위상,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해당 주파수가 좌우로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페이지죠. 그런 다음 이번엔 픽셀을 열에 대해 FFT를 수행합니다. 이미지는 2차원이기 때문에 행과 열에 대해 FFT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미지들을 변환해보면 많은 값들이 0에 가깝습니다. 값이 너무 작아 보통 변환값의 로그를 취해 시각화하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검정색, 0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고주파수 성분들입니다. 어차피 0에 가깝다면 이러한 많은 양의 정보를 모두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실제로 약 99% 정도를 버려도 결과를 복구했을 때 여전히 원본 이미지를 상당히 잘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2차원 고속풀이에 변환된 형태로 저장될 겁니다. 사진을 볼 때 컴퓨터는 이 변환을 반대로 진행하죠. There are so many applications for FFTs, from solving differential equations to radar and sonar, studying crystal structures, Wi-Fi and 5G. Basically, all kinds of signal processing use FFTs. And that's why mathematician Gilbert Strang called the FFT the most important numerical algorithm of our lifetime. If only it had become more widely adopted after Gauss discovered it, the FFT may have even more dramatically transformed our world.